TK 총선은 뉴스민과 함께. 네, 5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총선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 선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구만큼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선거구를 통틀어서 가장 핫한 지역, 오늘은 수성구 갑 주호영, 김부겸, 주호영이 맞붙은 수성구 갑 선거구의 취재 상황과 그 현장 분위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대구 경북 최고의 이 보수 정당 전문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네. 보수 정당 전문가가 아니고 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네. 전문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아, 그래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럼 안철수인데? 네. 대구의 안철수 조정훈입니다. 네, 우리 조정훈 기자가 지난번에 뉴스미장에 출연을 해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과연 통합을 할 것이냐라고 이 내기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통합한다, 할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맞췄거든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 네. 이제 그만 써먹죠. 이렇게 겸손한. 네. 네, 다음은 수성구 전문가 유스민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전문가로 또 다시. 네, 이상원 기자가 이 수성구에서 살지도 못해봤고 수성구에서 학교도 못 다녀봤고, 네, 수성구와 참 거리가 멀지만 인연이 없죠. 네, 인연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언젠가는 이 수성구를 뛰어넘는 북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게 꿈꾸고 있는 저는 유스민 북구에 살고 기자입니다.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대구 수성구 갑 선거구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 사전 투표가 지금 이틀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네. 예, 사전 투표, 대구의 사전 투표율과 또 수성구의 사전 투표율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구의 사전 투표율은 23.56%였거든요. 네. 지난 10일, 11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그렇지만 그 전국 투표율은 26.69%였어요. 네. 대구가 꼴등을 했어요. 아. 근데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대구는 항상 사전 투표율이 꼴등이었습니다. 아, 뭐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대구가 그 보수 정치 세력의 성지다, 이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보수당 후보들이 그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투표를 사전 투표를 먼저 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압승을 할 텐데 네. 굳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사전 때문에 투표뿐만 아니라 그냥 투표율 자체가 원래 그렇죠. 대구가 일반 낮잖아요. 투표율에서도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성구 투표율은 전국 그 투표율인 26.69%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아, 몇 프로 나왔죠? 28%. 훨씬까지는 아니고 한 3%, 약 3% 정도. 3% 높았지만 대구의 평균 투표율에 비하면은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약 높았죠. 그 5.5%가 높았어요. 네. 굉장히 그 핫한 지역이었죠. 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수성구였고, 수성구가 굉장히 그만큼 핫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투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들이 다 농촌 지역들, 그러니까 도단위 지역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도 사전 투표율 높았습니다. 네. 광주 그리고 전남 전북 이렇게 포함해서 높았고, 경북도 전국에서 투표율이 5위였어요. 아, 사전 투표율이요? 네, 사전 투표율이. 게다가 경북 의성구는 47%가 나왔습니다. 뭐 절반 가까이 했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율이. 거의 2명 가운데 1명은 투표 안 셉니다. 이미 사전 투표 때 이 웬만한 투표율을 넘겨버렸어요. 이걸 보면 꼭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구가 뭐 결과가 빤해서 투표를 안 한다, 뭐 적게 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이 연령대에 따라서 의성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9.5세거든요. 아무래도 투표에 대해서 대하는 분위기나 그렇죠. 이게 좀 다르죠.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구도 투표율이 본선거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저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미친 여파가
도시 지역에 주로 작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경북은 30% 가까이 나왔는데 경산은 또 21% 나왔거든요. 많이 나잖아요. 예, 코로나19 사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상훈 기자는 이 수성구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수성구는 원래 투표율 자체가 다른 대구 내에서 다른 도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원래 좀 높기도 했고 네. 이번에 아무래도 관심지다 보니까 나와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사전 투표율 그 투표소 한 곳을 좀 찾아가서 네. 사람들 시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이쪽이 이 선거구가 전국적인 관심지여서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있는 곳이라는 걸 유권자분들도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들의 투표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높은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한 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당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온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한 곳이 고산 1동 투표소였는데 네. 고산 1동이 지난 2012년과 2016년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에게 좀 많은 표를 준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득표한 이제 행정동별로 득표율을 따져봤을 때 고산 1동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 2016년에도 가장 많은 득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 여론이 높다면은 네. 저는 김 후보가 이번에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찾아갔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여론이 크진 않았다. 비슷비슷하긴 했는데 조영 의원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나오긴 나왔지만 네. 그게 그 비율이 그 이전에 2016년 득표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였다. 고산 1동에서만큼은.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좀 이게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뭐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봐서는. 네. 조정훈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전 투표율 높게 나온 게? 예, 그 사전 투표가 끝난 이후에 제가 그 두 후보랑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는데 김부겸 후보 쪽에서는 이제 역전됐다. 골든크로스를 넘어섰다. 네. 승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호영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는 지역의 여론이 들끓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이 주호영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다. 투표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페이스북에 글로 남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말만 가지고는 네. 어느 쪽에 유리하다 할 수 없으나 네.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나 또는 여론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두 후보의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골든크로스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깜깜이 기간 중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왔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아직은 알 수 없죠. 네. 아직은 그래서 알 수 없으나 조 기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게 그러니까 격차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4월 9일부터는 이 여론조사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들만 이야기할 수 있지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걸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4월 8일까지 나온 여론조사 조 기자님이 격차가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죠? 마지막 여론조사가 4월 7일 문화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고 또 그 KBS가 여론조사한 게 있죠. 네. 문화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에서 했는데 김부겸 후보가 38.3% 그리고 조영 후보가 43.9%였어요. 약 5.6% 차이가 났고요. 네. 또 KBS가 조사한 게 있는데 김부겸 후보가 43.6% 그리고 조영 후보가 48.9%였어요. 5.3%였거든요. 아, 두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둘 다 샘플이 500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오차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3월 그 28일, 29일간 영남일보 그리고 대구 CBS가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부겸 후보가 34.8% 그리고 조영 후보가 53.4%였거든요. 거의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또 3월 28일에 대구 TBC와 매일신문이 한 여론조사도 있는데 김부겸 후보가 39.2% 그리고 조영 후보가 49.4%였거든요.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네. 이때는 오차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불과 한 열흘 사이에 네. 5% 이내로 지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혼전 상태다. 네.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알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또 그 우리 이상원 기자가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그 최근 여론조사 중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YTN이 4월 6일 그리고 4월 7일에 한 결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한 거의 18% 16% 정도 차이가 나긴 했었어요. 여기에서는 4월 6, 7일 날 해서 결과가 38.9 김부겸 의원이 38.9%고 조영 의원이 54.6%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앞서 말씀하셨던 매일신문 또는 영남일보가 한 3월 하순 3월 말에 한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조사 방법에 따라서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3월 들어서 수성갑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14건이 있는데 14건은 전부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5건은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ARS. 네, 그렇죠. ARS 여론조사 그냥 보기를 주고 바로 그 기계음으로 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게 5건이고 9건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YTN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진행한 각각의 여론조사도 자동응답 방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건 그냥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그리고 KBS의 최근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 전화 면접 방식과 자동응답 방식에서의 여론조사를 각각 나눠서 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계속 한 10% 가까이의 여론조사 그 차이를 보이면서 조영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난 밖에서 거. 네. 그런데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박빙으로 네. 여론의 추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어쨌든 결과가 다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더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조영 의원에 대한 그 연령별 그 지지율이 또 큰 차이를 보였어요. 다른 조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조사를 놓고 봤을 때는 20대부터 40대까지에서 조영 의원이 좀 낮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자동응답 방식으로 바뀌면은 20대에서 40대에서도 조영 의원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이 차이는 결과가 나오고 나면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느 게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였는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특히 ARS로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리얼미터가 ARS로 하잖아요. 네.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를 주로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리얼미터 쪽에서 ARS가 신뢰도를 더 가질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내 정보를 뭐 알리고 싶지 않는데 뭐 편하게 답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 왔었는데 3, 40대 또 20대까지도 20, 30, 40대도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김부겸 후보가 상대적으로 격차를 줄이고 그렇죠. 전화면접. 네. 근데 ARS를 하면 20, 30, 40대도 조영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라고 후보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저도 전화 면접이든 ARS든 전화를 받으면 그래요. 전화 면접이면 물어보잖아요. 예, 나이를 물어보죠. 나이부터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쉽게 답해요. 생각하지 않고. ARS가 걸려오면 생각을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누를까? 이 측면도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떤 여론조사가 더 신뢰가 있는지 이게
보통 일반적인 뭐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지지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앞으로 어떤 게 더 신뢰가 높은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훈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 ARS 같은 경우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 전화가 굉장히 여러 번 왔었지만 ARS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상 제가 뭐 여론을 어디에 누구를 지지한다 뭐 안 한다를 제가 표현을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받지는 않았는데 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20대에 다 찼다고 생각한다면 30대 누를 수도 있고 네. 30대를 찼다 하면 40대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화 면접이라는 거는 직접 상대방이 묻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늙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내 나이대를 대충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좀 든 게 ARS에서의 20, 30대, 40대에서 주호영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그 찌라시 같은 게 돌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도는데 50대 꽉 찼다고 하니까 20대로 맞아. 음. 응답하세요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역량으로 좀 허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 면접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 쪽에서 꽉 찼으니까 20대로 이 전화 면접이나 ARS에 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잖아요. 여론 조작 그렇죠. 혐의로. 네. 사실 이 여론 조작 혐의로 빵에 가신 분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네. 곧 있으면 출소하실 텐데 이분이 남기고 간 나름 성과가 있다. 여론 조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남기고 왔습니다. 큰일 난다. 네. 근데 이번 나오면 여론조사 기관 하나 운영할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워낙 잘하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하니까 네. 브로커를 하지 않을까. 여론조사 네. 기관 브로커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걸 보면 그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KBS랑 문화일보에서 여론조사에 전화 면접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영남일보 CBS 그리고 매일신문 TBC 여기에서는 ARS로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더 가난하다. 이게 비용 면에서도 이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렇죠. ARS는 자동응답 전화기를 쭉 돌리면 되는데 전화 면접은 면접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맞는지 또 수성갑 선거 결과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대구와 경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방문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항과 그리고 대구 달서구 달성군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고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앙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전부터 포항, 구미, 안동 그리고 경북을 광폭행보로 다니시고 충북까지도 제천까지도 넘어가셨어요. 종로는 이겼다 이거죠 지금. 종로는 이겼으니까 나는 다른 지역에 돌겠다.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 조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방금 우리 이상훈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낙연 후보는 어쨌든 종로는 이미 뭐 게임이 끝났다. 게임 끝났다. 보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열악한 TK 지역에서 좀 더 표를 좀 모아 보겠다. 그리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 포항, 구미, 안동을 갔잖아요. 네. 이 세 지역이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다 방송을 했던 곳들이. 네, 경북에서는 가장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경북을 왔다 간 것이고 네. 대구는 어쨌든 지금 굳이 오지 않더라도 네. 수성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그 외의 지역은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지 않았나.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그 달스갑 그리고 달성군. 달성군을 왔잖아요. 네. 대구에. 저는 그 이 두 군데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네. 운동권 후보들을 좀 지원하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네. 봅니다. 운동권 인연이 있는 운동권 인연이 있는. 왜냐하면은 그 달스갑의 권태큰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대 청와생회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운동권 출신이었고 네. 그리고 달성군의 박형용 후보도 경북대학교 청와생회장 출신으로 네. 운동권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운동권의 인연을 가지고 좀 도와주러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운동권인 후보들이 더 있긴 하잖아요. 포항의 오준기 후보의 경우에도 음. 영남대 이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통일선봉대를 또 적극 참여했다고 하고 아마 그 인연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준기 네. 후보한테도 갔었죠. 네. 저기 달서구 의뢰 호서 후보도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안 가고. 거기는 네. 정확히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오준기 후보와 그리고 박형용 후보는 전대협 세대입니다. 그리고 권태큰 후보는 연령대는 전대협 세대인데 이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한총련 세대였어요. 요 사이에 이 선거를 앞두고 이 권태큰 후보가 전대협 동호회 행사에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허소 후보는 전대협이 끝나고 한총련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학생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도 있네요.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뭐 학생운동을 했다라고 손꼽을 만한 분이 없네요. 김부겸 의원은 뭐 그 전에 이제 선배 그룹이고. 네. 이상원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온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두 분을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 어느 정도 지지자가 있어요. 실제로 뭐 현장을 돌았을 때도 대구에서도 나는 이낙연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장년층이 있었거든요. 만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일단 운동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구의 정서상 그닥 효과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임종석 그 실장에 대해서는 그 운동권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네. 있잖아요. 비서실장을 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계속 빼지 못했고, 네. 뭐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좀 큰 영향을 받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낙연 총리가 경북으로만 돈 거는 대구는 굳이 안 와도 김부겸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이 뭐 지지 연설을 다니진 않으셨네요. 사실 수성갑 선거에 올인하느라. 네, 사실 김부겸 그 후보는 수성갑 후보이기도 하지만 대구 경북 선대본부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는 수성 의뢰 가서 지지 연설도 했었고, 수성으로 갔었죠. 수성으로 갔었죠. 그리고 또 지금 그 북구갑 네. 이현태 후보는 현수막을 바꿨죠. 네. 그렇죠. 현수막을 바꿨거든요. 김부겸 후보와 이현태 후보가 같이 네. 사진을 내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아무래도 그 이낙연 그 총리가 전 총리가 오기에 김부겸이라는 큰 인물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지 않았나. 오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대권 후보 경쟁하는데 이 나만이 침범하고 후보가 현수막에 네. 대형 현수막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현수막에서 대권 후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대통령이 바꿨어요.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바꿨어요. 바꿨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이 김부겸 후보를 배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근데 어쨌든 경북은 침범했어요.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네. 네. 구미랑 안동에 갔다가 왔는데 일단 구미 인동 버스 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했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 200명 정도가 많이 왔죠. 모였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고 근데 나머지 100여 명들은 선거운동원들이 아니었어요. 이낙연 총리가 온다는 걸 알고 찾아온 그 오전 11시 때 시간대에 찾아왔고 안동의 경우에는 약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였네요. 네, 안동은 진짜
많이 모였고 포항에 박중혁 기자 갔었는데 약 2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한 3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호응이 좋았던 곳은 안동이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연령대도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의 연령대도 상당히 높았고 이낙연을 연호하는 목소리도 컸었고 아무래도 이 이낙연 총리의 정치 스타일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점잖고. 이낙연입니다. 네. 점잖고 안동이라는 도시에서 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양반이다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만큼 거물급 인물이 정치인이 선거 기간 중에 안동에 찾은 거는 이낙연이 최초였어요. 그런가요? 네. 아니 이번 선거 기간에. 이번 선거 기간에. 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들은 대구 경북에 왔습니까, 조 기자님? 사실 그 김종인 그 상임 선대위원장인가요? 네.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대구를 오기로 했었어요. 네. 사실은 내일 오겠다라고 했다가 네. 다시 날짜를 바꿔서 오늘 오후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온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던데.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지금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대구에 왔다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구를 또 혐오하는 이야기인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와서 자가격리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있었는데 결국은 대구를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도 와서 좀 지지 유세를 하고 가고 싶었지만 못 오는 이유가 있죠. 차명진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대호 후보 막말 때문이죠. 막말 때문에 지금 서울 경기가 지금 통합당 후보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우수수 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까 대구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대구는 어차피 우리 찍어줄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뭐 이미 그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법이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불어터진 떡밥이나 던져놓지. 그렇죠. 그래서 뭐 대구에서는 뭐 기왕 그 보수 정당을 찍어주는데 뭐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대구를 무시하느냐. 네. 지금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보수 인사들 가운데 특히 수성구 갑지역 선거를 놓고 미래통합당을 찍어줘서는 안 된다. 김부겸을 찍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지금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네. 이제 이분이 한나라당으로 수성구청장에 당선을 하셨던 분이고 또 당에서 또 뭐 어떤 직책들도 맡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글을 쓰셨죠. 이게 통합당이 여당이면 12개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통합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한 속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리면은 이제 중앙과 지역에 파이프라인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대구는 더 소외될 거다. 이 정부 내에서 더 소외될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두 석은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수성구와 북구를 언급을 해서 이미 그쪽에는 양쪽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언급을 하면서 살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야기를 했고 뭐 이번에 이런 언급이 뭐 개인사적인 부분이 어쩌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전에는 이진웅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진웅 구청장을 지지해야 된다는 또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주호영 의원은 지지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밝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 당적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계적을. 스스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글을 쓰면서도 이 보수정당 소속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없을 거다. 정치를 못한다는 각오를 하고 이 말을 쓰겠다라고 얘기했죠. 대구를 위해서. 근데 실제 그 김영렬 전 수성구청장이 이야기한 걸 보면 김부겸, 홍일학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은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그리고 홍일학 의원은 이번에 당선이 되면 3선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전국적인 판세 자체가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홍일학 의원까지 살려놓으면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 대구 지역에 살려놓으면 아마 대구 몫으로
이렇게 주지 않겠냐. 더군다나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에 그 만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재선 말고 있습니까? 3선이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3선이 있는데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김상훈 의원이 과연 그 상임위원장을 하나 맡을 수 있을까?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상임위원장급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북구 을에 있는 송일학 의원 말고는 없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윤재욱 의원이 윤재욱 의원도 3선이죠. 되긴 하는데 윤재욱 의원도 김상훈 의원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둘 다 지금 존재감이 없죠. 네.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지난해 그 미래통합당 그 지도부 선출대회에서 그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는데 대구가 미래통합당 그 당원들이 대구 경북이 가장 많잖아요. 네. 약 한 40% 차지하는데 꼴찌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을 했어요. 그 자기 당원들로부터도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는 지금 거의 뭐 대구에는 상임위원장급 후보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4선이 당선되면 4선이 되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조원진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는 당선 가능권에 있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정은 좀 어려울 거고 어렵죠. 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의원 후보 플러스 뭐 홍일학 의원까지도 살려두는 게 대구를 위해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죠. 예. 더해서 그 보수 측의 어떤 이반이 네. 보이는 게 그 김영렬 구청장의 어떤 발언도 있지만 한국노총 네. 또 빼먹을 수가 없죠. 한국노총이 지금 2012년도에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선거에 출마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김부겸 의원의 상대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부겸 의원에게 지지 선언을 했죠. 지지 선언을 하고 뭐 한국노총 차원에서 김부겸 의원을 한국노총 전체의 어떤 지지 후보로도 선정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대구에서 민주당 의원만 3명을 지지하기로 민주당 후보만 3명을 지지 맞아요. 선언했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민주노총보다 한국노총이 이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지침으로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결속력이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아니요. 하거든요. 결속력이 더 한국노총은 떨어지나요? 더 떨어지긴 그러면 의미가 없긴 하겠는데 어쨌든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이 대구 경북에서 사실 경북은 별도로 치더라도 네, 대구에서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맞아. 단 한 번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그 2년 전에 그 지방선거 때도 사실은 그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만큼은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민심이 어쨌든 100% 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한국노총의 지지 선언이 2년 전 지방선거로 돌아가 보면 경북 구미에서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장세용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당선이 됐죠. 장세용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노총은 주로 이기는 쪽에 지지 선언을 하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봤을 때 민주노총은 진보 쪽을 대변을 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보수 노동자들을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의 지지선언을 한다는 것은 결속력은 떨어질지언정 상징성이 있거든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일반 그 밑바닥에도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은 상당히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수성과 앞 지역의 지금 현재 상황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내용이 없는데요. 정지욱님께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방송은 수성구 갑지역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뉴스민 유튜브 채널에서 이전 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쪽에 홍준표 후보 지지자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슬님께서 전 주호영 괜찮던데 정경임 주호영 승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주호영 후보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실제 판세를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뭐 어느 후보가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닙니다. 네. 두 후보 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인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역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판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뭐 판세 예측에도 도움이 되면 그렇죠.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유스민의 독특한 시간 내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예요. 네, 수성 갑 지역은 내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 김부겸 후보와 조영 후보 가운데 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두 후보 간의 격차. 나는 몇 퍼센트 난다. 정확하게 한 자릿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이기든 간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 의원이 이기는 거랑 조영 의원이 네, 이기는 그러면 따로 이야기해 주시죠. 김부겸 의원이 이긴다면은 저는 1.3%. 1.3%. 1.3% 차이 정도의 승리로 네. 예상을 너무 하고 바뀌어 있네. 주호영 후보가 만약에 조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긴다면은 한 5%로 보겠습니다. 5%. 네. 네. 조정훈 기자님. 저 둘 다 5%죠. 5% 둘 다 이상 5%. 차이 날 거다. 5% 이상 차이가 난다. 누가 이기든 간에. 누가 이기든. 저는 누가 이기든 간에 2%로 2% 차이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사전투표율도 높았고 이렇게 박빙을 치닫는 양상이면 KBS 여론조사에서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가 제로가 나왔거든요. 0%가 나왔어요. 다른 두 후보 말고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를 보지 않아서. 심지어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가 0.6%인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0.6%면 3명이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친박신당 후보는 없거든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군요. 이 이야기는 양쪽에 땡길 수 있는 만큼은 거의 땡겨가고 있다. 다 쏠린다. 1대1 대결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뭔가 강하게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 어느 한쪽도 또 강하게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격차는 2% 이내일 것 같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민심이 이전에는 네. 정당이냐 인물이냐를 봤을 때 네.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인물이다. 인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물론 싸움으로 가면서 그렇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수성갑은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수성갑은 정당 대결이 아닌 인물 대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지 그 미세한 차이에서 승패가 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개표 방송에 또 우리 조 기자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날 아마 통닭을 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요 다음 내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방금 우리가 수성갑에 지역구 후보자 당선자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례정당 투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수성구 갑 지역에서 제 1당은 1당과 2당, 3당까지 누가 될 것인가? 1당은 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네. 네. 미래한국당이고 2당이 시민당, 더불어시민당. 이거는 다 그렇게 맞출 것 같은데 3당이 네. 3당이 애매하네요. 3당이 국민의당과 정의당 둘 중에 열린민주당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의당 아닐까요? 저는 3당을 맞히는 게 이게 더 그렇죠. 3당을 맞추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정의당 같아 정의당. 정의당. 조 기자님은 정의당. 이상훈 저는 기자는 그러면 국민의당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근데 아무래도 정의롭게 정의당을 찍지 않을까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1당과 2당, 3당까지 이렇게 있는데 김부겸 후보의 득표율보다 더불어시민당 득표율이 상당히 낮을 거죠. 낮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분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3, 4등을 차지할 거다. 그러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표심은 김부겸 후보한테 좀 더 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박빙이죠. 정의당은 아무래도 네. 김부겸 후보에게 쏠리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은 김부겸 후보에게 한 70%에서 80% 정도가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의당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근데 국민의당은 왔다 갔다 해요. 뭐 주로 근데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긴 한데 네. 간간히 주호영 후보를 더 지지한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투표 뚜껑을 까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국민일보가 네. 최근에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제가 좀 이걸 설명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일보가 경기대 빅데이터 센터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지난 10일과 11일 날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금 김부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네. 단어들이 네. 주호영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훨씬 높게 나왔고 반대로 김부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비율이 주호영 후보의 부정적인 비율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 또 그 외의 정당을 지지하는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김부겸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 검색 빅데이터를 수집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 긍정 부정을 제쳐두고 검색량 자체는 김부겸 후보가 주호영 후보보다 약 1.7배 정도. 그러니까 훨씬 검색량이 많다는 것은 대권 후보, 대권 도전을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람은 주호영보다는 김부겸이다. 그렇죠. 이게 총선 당일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주호영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미친다면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성구 갑지역 살펴봤는데 한 개 지역구만 살펴보는데 40분 걸렸어요. 여기가 좀 중요한 지역, 네. 뭐 관심지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 여태껏 이 동시 접촉자 수가 유스 밑장 말고 지금 유스 밑장 외전을 할 때는 20명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30명까지 올라갔어요. 조금만 빨리 오시죠. 앞에 재밌는 얘기 더 많이 네.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동접자가 100명 가까이 갔었거든요. 어디 선거구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전체 전국 판세 총정리 할 때.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수성구 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벌려서 들어보시면은 수성구 갑이 왜 정치 1번지가 됐는지 아세요? 김부겸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아, 맞아요. 김부겸 후보가 2014년도에 이 지역에 2012년도. 12년도죠. 12년도에 오기 전에는 수성구는 그저 그런 대구의 한 선거구에 불과했어요. 네. 그 전에는 오히려 중남구가 80년대에는 중남구가 대구의 정치 아, 맞아요. 일본이었거든요. 네. 민주당 후보, 당시에 중선거구 제도일 때 그렇죠. 민주당 당선자가 한 명씩은 나오곤 하던 곳이었죠. 그렇죠. 네. 대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당 당선자가 나오던 지역이 중남구였는데 네. 김부겸 후보가 수성구에 오면서 어느 날부터 그 언론에서는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구 갑이라고 쓰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대구의 지금 정치의 핫 이슈는 수성구 갑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들어오신 많은 시청자분 정말 잘 들어오신 거예요. 맞아요. 지금 댓글이 또 달렸어요. 재밌는데 크크 개표할 때도 보러 올게요. 천연길 좋다라고 쓰신 분으로 봐서는 네. 뭔가 이 팬덤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천연길 가족 아닙니까? 친척 아닌가요? 제 딸인가요? 어쨌든 미리 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스민에서는 총선 당일날 4월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개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개표 방송이 끝나는 시점은 새벽 한 3시,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개표까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그리고 격전지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까지 개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날도 이상원 기자, 조정훈 기자, 그리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창원 인디공호3 대표, 그리고 특별 게스트 2분을 또 불렀고, 유수민 김규현 기자, 박준혁 기자까지 다 불렀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불렀으니까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저희도 그날은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조 기자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되죠, 방송 중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맥주 정도. 이거 19세 이건 아니구나. 네, 19. 네. 투표는 18세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밑에다가 맥주를 가려놓고
먹고 다시 내려놓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알아? 물이라 하면 되지. 네. 오찬물. 네. 못짠물. 네,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군요. 어쨌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유스민의 선거 판세 분석과 이 보도 그리고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의 기사 대구 경북에서 투표하시려면 조정훈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시고 투표장에 나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4월 15일 총선날 오후 5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 다 같이 하실까요? 아수라 발발타. 하나 둘 셋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